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신축 빌라 2층에 자리한 작은 투룸에서 민호와 지연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결혼한 지 1년이 된 이들 부부는 아직도 신혼의 달콤함이 남아있는 평범한 맞벌이 가정이었어요. 민호는 33살로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대형 시중은행 강남 지점에서 기업 금융 담당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한 성격 덕분에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었고 월급도 나름 안정적이었죠. 지연은 31살로 역삼동에 있는 중소무역회사에서 해외 영업팀 대리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영어를 전공한 덕분에 해외 바이어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며 회사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민호는 커피를 내리고 지연은 간단한 토스트와 계란 후라이를 준비하는 것이 이들의 일상이었죠. 식탁에 마주 앉아 오늘 일정을 공유하고 저녁에 만날 약속을 정하는 모습은 여느 신혼부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주말이면 둘이 함께 한강공원에 드라이브를 나가거나 강남역 근처 맛집을 찾아다니며 데이트를 즐겼어요. 결혼 초기 몇 달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민호는 지연이 아침에 나갈 때 현관문까지 배웅해주곤 했고, 지연도 민호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따뜻한 국물 요리를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었죠.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친구들도 부러워할 만큼 금슬이 좋은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8개월째가 되면서부터 지연의 생활 패턴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평소 정시 퇴근을 고집하던 지연이 갑자기 야근이 잦아졌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어서 바빠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지연도 그렇게 설명했고요. 어느 목요일 저녁 민호가 집에 먼저 돌아와 지연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평소 6시 반이면 집에 도착하던 지연이 8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지연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는 어딘지 들뜬 기색이 역력했죠. 민호가 늦은 이유를 묻자 지연은 새로 온 부장님과 팀원들이 회식을 했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평소 회식 후에는 술 냄새가 났는데 그날은 오히려 달콤한 향수 냄새가 더 진하게 났어요. 또한 지연의 립스틱이 깔끔하게 발라져 있었는데 회식을 했다면 다 지워졌을 텐데 말이죠. 민호는 이런 작은 변화들을 마음속에 담아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연의 야근은 더욱 빈번해졌어요. 주 이틀 정도였던 것이 주 사흘. 나중에는 거의 매일로 늘어났습니다. 주말에도 회사 사람들과의 모임이라며 외출하는 횟수가 점점 증가했죠. 민호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서서히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지연이 회사 사람들과 번개 모임이 있다며 급하게 화장을 고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민호는 확실히 예전과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집에서는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던 지연이 외출할 때만큼은 특별히 공들여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눈 화장과 입술 색깔이 평소보다 훨씬 진했어요. 민호는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지만 직접적으로 묻기에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지나치게 예민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지연의 변화는 점점 더 뚜렷해져 갔고 민호의 불안감도 함께 커져갔어요. 민호의 의심은 그날 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연이 샤워를 하는 동안 민호는 지연의 핸드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평소라면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은 자꾸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죠. 핸드폰 화면에 카카오톡 알림이 여러 개 떠 있었는데
발신자 이름이 성훈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성훈이라는 이름은 지연이 종종 언급하던 회사 동료였어요. 해외 영업팀 과장으로 지연보다 한 살 위였고 업무상 자주 협력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업무 관련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조금 이상했죠. 민호는 호기심이 생겼지만 지연의 사생활을 엿보는 것 같아서 그냥 돌아섰어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화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아이섀도를 칠하는 모습이 예전보다 훨씬 정성스러워 보였어요. 특히 향수를 뿌리는 양이 평소보다 많았는데 달콤하면서도 관능적인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민호가 어떤 향수냐고 물어보자 지연은 회사 후배가 선물해 준 것이라고 대답했죠. 출근길에 지연의 행동도 달라졌어요. 평소에는 민호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각자 갈아타는 역에서 헤어졌는데 그날은 급한 미팅이 있다며 택시를 타고 먼저 가버렸습니다. 민호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으로 혼자 지하철에 올랐어요. 점심시간에 민호는 지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점심은 먹었는지, 오늘 저녁에는 몇 시에 들어올 수 있는지 물어봤죠. 하지만 지연의 답장은 평소보다 훨씬 늦게 왔고, 내용도 간단했어요. 바쁘니까 저녁에 이야기하자는 짧은 메시지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또다시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왔어요. 민호가 저녁을 준비해놨다고 하자 지연은 회사에서 이미 먹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입술에는 립글로스가 발려 있었고 머리도 아침에 했던 스타일 그대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정말 회사에서 야근을 했다면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주말이 되자 지연은 회사 동료들과 팀 빌딩 모임이 있다며 또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혹시 자신도 함께 갈 수 있는지 물어봤지만 지연은 회사 내부 행사라서 가족은 참석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평소라면 이런 모임에 민호도 함께 가자고 했던 지연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었죠. 지연이 나간 후 민호는 혼자 집에 남아서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지연이 정말 회사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일까 하는 의심이 계속 들었죠. 저녁 9시쯤 지연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연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는 음식 사진이 하나 올라와 있었어요. 고급 일식집으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테이블 세팅이 2명 분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사진 구석에 남자의 손목시계가 살짝 보였다는 것이었죠. 민호가 다시 확인하려고 스토리를 클릭했을 때는 이미 삭제된 후였어요. 민호는 그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회사팀 빌딩이라고 했는데 왜 2명이서만 먹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왜 사진을 급하게 삭제한 것일까? 여러 가지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민호는 스마트폰으로 그 사진을 캡처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죠. 밤 11시가 넘어서 지연이 돌아왔습니다. 민호가 모임은 어땠는지 물어보자 지연은 재미있었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참석했는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피곤하다며 바로 샤워를 하러 들어가 버렸죠. 민호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연의 변화가 단순히 회사 업무 때문만은 아닐 것 같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어요. 하지만 아직은 추측에 불과했고 확실한 증거도 없었죠. 민호는 좀 더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민호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지만 여전히 확실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어요. 지연은 계속해서 야근과 회사 모임을 핑계로 늦게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었죠. 민호는 혹시 자신이 지나치게 예민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해 보기도 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민호가 근무하는 은행에서 분기별 실적 발표회가 있었는데 예상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평소라면 오후 9시까지 진행되는 행사였는데 그날은 7시 반에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죠. 민호는 이참에 지연을 깜짝 데리러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연이 며칠 전에 말했던 것을 떠올려 보니 오늘은 여직원들끼리 저녁 모임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장소는 강남역 근처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라고 했었죠. 민호는 지연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고 깜짝 나타나서 함께 집에 가자고 할 생각이었어요. 신혼부부답게 로맨틱한 서프라이즈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호는 택시를 타고 지연이 말했던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역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조용한 골목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어요. 가게 앞에 도착해서 안을 살펴보니 의외로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테이블 절반 정도만 차 있었죠. 민호는 지연과 동료들이 앉아있을 자리를 찾아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여직원들끼리 모여있는 테이블은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다른 가게로 장소가 바뀌었나 싶어서 지연에게 전화를 걸어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창가 쪽 구석진 자리에서 민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지연이 한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는데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성훈이었습니다. 둘은 여직원들의 모임이 아니라 단둘이서만 저녁을 먹고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이 놓여 있었고 촛불까지 켜져 있어서 완전히 연인들의 데이트 같은 분위기였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둘의 행동이었습니다. 지연과 성훈은 같은 접시에 담긴 파스타를 나누어 먹고 있었고 성훈이 지연의 입가에 묻은 소스를 닦아주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지연은 그런 성훈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그 표정은 민호가 본 적 없는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현실감이 사라지는 것 같았죠. 이것이 정말 꿈이 아닌지 자신의 뺨을 꼬집어 보기도 했지만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성우는 지연의 손을 잡고 무언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지연도 성훈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둘의 모습은 영락없는 연인 그 자체였어요. 민호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을 느꼈습니다. 정신을 차린 민호는 급히 스마트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둘의 모습을 여러 장 촬영했어요. 손을 잡고 있는 장면 같은 접시에 음식을 나누어 먹는 장면. 성훈이 지연의 머리를 쓰다듬는 장면까지 모든 것을 증거로 남겼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레스토랑에서 멀어졌습니다.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사서 벤치에 앉아 마셨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죠. 지연을 당장 붙잡고 따져야 할지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지연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들어온 지연을 보니 민호는 더욱 화가 났어요. 지연은 여직원들과의 모임이 즐거웠다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에 민호는 속이 뒤틀렸죠. 하지만 민호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죠. 민호는 지연이 샤워하는 동안 오늘 찍은 사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민호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민호는 인터넷으로
사설 탐정 사무소를 검색해 봤어요. 여러 곳을 비교해 본 결과 강남구에 위치한 한 곳이 평점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인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민호는 그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죠. 탐정 사무소는 오피스텔 10층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민호를 맞이했어요. 김 탐정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이런 사건을 수없이 다뤄본 베테랑 같았습니다. 민호는 지연과 성훈의 관계에 대한 의혹을 털어놓았죠. 김 탐정은 민호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더니 이런 경우 보통 일주일 정도면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필요한 것은 지연의 출퇴근 시간과 회사 위치, 그리고 성훈에 대한 기본 정보였습니다. 민호는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했죠. 탐정비는 일주일에 200만 원이었는데 민호는 주저없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김 탐정은 그날부터 바로 미행을 시작했어요. 지연의 출근길부터 퇴근길까지 모든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성훈의 차량 번호와 주요 이동 경로도 조사했죠. 민호는 매일 저녁 김 탐정으로부터 간단한 보고를 받았어요. 첫째 날에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정말 회사에서 야근을 한 것 같았고 성훈과 따로 만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둘째 날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지연은 퇴근 후 회사 근처 카페에서 성훈과 만났습니다. 김 탐정이 찍은 사진을 보니 둘은 카페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밀착해서 대화하고 있었어요. 지연은 성훈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고 성훈은 지연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연인의 모습이었죠. 민호는 그 사진을 받아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셋째 날에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지연과 성훈은 퇴근 후 성훈의 차를 타고 강남구 한 모텔로 향했어요. 김 탐정은 멀리서 망원렌즈로 둘이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2시간 후에 나오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었죠. 넷째 날에는 성훈의 차량에 몰래 녹음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김 탐정의 전문 기술 덕분에 아무도 모르게 블랙박스 근처에 소형 녹음기가 부착되었어요. 그날 저녁 지연과 성훈이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의 대화가 모두 녹음되었습니다. 5째 날 민호는 김 탐정으로부터 녹음 파일을 받아봤어요. 그 내용은 민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지연이 말했습니다. 성훈아, 정말 우리 남편이랑 할 때보다 당신이랑 있을 때가 훨씬 더 좋아. 민호는 너무 성격이 재미없고 따분해서 요즘에는 집에 들어가기도 싫어. 성훈이 대답했어요. 내 남편은 정말 답답한 것 같더라. 나이만 먹고 융통성도 없고. 내가 지연이를 훨씬 더 잘해줄 수 있어. 곧 이혼하고 나랑 재혼하자.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빨리 민호랑 헤어지고 싶어. 어차피 사랑도 식었고. 성훈이 있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어. 민호는 이 녹음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죠. 6째 날에는 추가로 둘이 주말에 만나서 데이트하는 모습까지 촬영되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손을 잡고 걷는 모습, 놀이공원에서 즐거워하는 모습,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었어요. 일주일 후 김 탐정은 민호에게 완벽한 증거 패키지를 전달했습니다. 모텔 출입사진 10여 장, 카페에서 밀착하는 사진, 차량 내부 녹음 파일, 데이트 현장 사진까지 모든 것이 담긴 USB를 받았어요. 김 탐정은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충분히 통할 증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민호는 집에 돌아와서 USB 안의 모든 파일을 확인해 봤어요. 사진 하나하나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연의 배신은 명백한 사실이었고 민호는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해야 했죠. 그날 밤 지연이 또다시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왔을 때 민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였어요. 내일은 지연과 모든 것을 정리하는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8시 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지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김 탐정이 제공한 USB와 프린트한 사진들이 들려 있었어요. 오늘은 모든 것을 끝낼 날이라고 마음먹었죠.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오늘도 회사 동료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며 나갔다가 방금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면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나왔어.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 회사 사람들이랑 노래방도 가고 술도 마시고. 민호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이 거실로 들어오자 민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연아, 잠깐 앉아봐. 할 이야기가 있어. 지연은 민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조금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심각해? 민호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사진들을 지연 앞으로 밀어냈어요. 첫 번째 사진은 지연과 성훈이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이 사진은 뭐야? 어디서 구한 거야? 민호는 계속해서 다른 사진들도 하나씩 내놓았습니다. 카페에서 밀착하고 있는 사진, 차 안에서 키스하는 사진, 한강공원에서 손을 잡고 걷는 사진까지 모든 증거가 테이블 위에 펼쳐졌죠. 지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면서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어요. 민호는 노트북을 켜서 녹음 파일도 재생했습니다. 지연과 성훈이 민호를 조롱하며 나눈 대화가 거실에 울려 퍼졌죠. 녹음이 끝나자 거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민호는 지연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민호는 지연이 사과할 줄 알았습니다. 최소한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용서를 빌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연의 반응은 민호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더니 오히려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나를 미행했다는 거야.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이런 짓을 한 거야. 정말 비열하네.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비열하다고? 지금 불륜을 저지른 건 너인데. 왜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지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알아. 당신이 나한테 관심이 없었잖아. 지연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당신은 나를 당연하게 생각했어. 집에 오면 피곤하다는 말만 하고. 나랑 대화도 제대로 안 했잖아. 주말에도 축구 중계나 보고 나한테는 신경도 안 썼어.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야. 그게 변명이 되는 줄 알아. 지연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민호는 더 이상 알 수 없었습니다. 나도 여자야. 나도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어. 그런데 당신은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 성훈이는 나를 진짜 여자로 봐주고 소중하게 대해줘. 당신이랑은 완전히 달라. 민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이혼하자고 먼저 말하지 왜 나를 속이면서 다른 남자랑 만난 거야. 지연은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당신은 알기나 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거실에서 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아래층 이웃들까지 들을 정도였어요. 민호는 지연이 자신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기려는 것에 경악했습니다. 당신이 좋은 남편이었다면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날 이유가 있었겠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야. 지연의 말은 점점 더 악독해졌어요. 성훈이는 나를 이해해주고
내 마음을 알아줘. 당신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민호는 더 이상 지연과 대화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좋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 말 없어. 내일부터 변호사랑 상담하고 이혼 절차 밟을 거야. 당신이랑 성훈 둘 다 상간자 소송도 걸 거고. 지연은 그제서야 조금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 좋아. 나도 이런 결혼 생활 지긋지긋했어. 성훈이랑 다시 시작할 거야. 당신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거든. 민호는 더 이상 지연과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은 찜질방에서 자고 내일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지연도 짐을 싸서 친정이나 성훈한테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가 집을 나간 후에도 지연은 계속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월요일 아침 민호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찜질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말 동안 지연과의 대화는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지연이 보여준 뻔뻔함과 적반하장식 태도에 민호는 더욱 확고한 결심을 하게 되었죠. 이제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법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한 민호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해보니 강남구에 위치한 한 로펌이 평점도 좋고 경험도 풍부해 보였습니다. 민호는 바로 전화를 걸어서 당일 오후에 상담 예약을 잡았죠. 오후 5시 민호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은 고층 빌딩 20층에 위치해 있었고 깔끔하고 전문적인 분위기였어요. 접수 데스크에서 안내받아 상담실로 들어가니 50대 초반의 여성 변호사가 민호를 맞이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김영희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이혼 사건을 15년간 전문적으로 다뤄온 베테랑이었습니다. 민호는 지연과의 결혼 생활부터 시작해서 불륜 발견까지의 모든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죠. 특히 사설 탐정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김영애 변호사는 민호가 가져온 USB를 노트북에 연결해서 모든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모텔 출입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보더니 화질도 선명하고 날짜와 시간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평가했어요. 특히 차량 내부 녹음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민호에게 법적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현재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이혼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지연과 성훈 모두를 상대로 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죠. 김영애 변호사는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민호와 지연의 결혼 기간이 1년 정도로 짧고 자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가 적정선이라고 했어요. 상간자인 성훈에게도 별도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나서 더욱 확신이 서게 되었습니다. 지연이 아무리 자신을 탓하며 정당화하려고 해도 법적으로는 명백한 불륜이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죠. 민호는 바로 김영희 변호사와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총 800만 원이었어요.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비용이었습니다. 민호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제대로 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했죠. 당일 계약금 300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분할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소송 준비를 위해 민호는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결혼신고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지연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지연의 거짓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까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했어요. 김영애 변호사는 민호에게 소송 기간에 대해서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이혼 조정부터 최종 판결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하지만 현재 확보한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민호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감정적으로 괴로워할 필요 없이 법적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지연이 아무리 자신을 탓하고 정당화하려고 해도 법정에서는 증거가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는 지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랑 상담했고 이번 주 안에 조정 신청할 예정이라고 통보했어요.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 싸움을 할 생각이 없으니 지연도 변호사를 구해서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지연의 배신으로 인해 괴로워했던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모든 것을 법정에서 해결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가 지연에게 송달된 것은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연은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법원 직원의 전화를 받고 크게 당황했어요.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법원에서 서류가 왔다는 말을 들은 지연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점심시간에 급히 집으로 가서 조정 신청서를 확인한 지연은 민호가 정말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후에 회사로 돌아온 지연은 바로 성훈을 찾아갔어요. 성훈의 자리로 가서 급한 일이 있다며 회의실로 불러냈죠. 회의실에서 지연은 민호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성훈에게 알렸습니다. 성훈도 처음에는 놀라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태연한 척했어요. 성훈은 지연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좋은 변호사를 소개해 줄 테니까. 민호한테 오히려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민호가 지연을 정신적으로 방치한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부추겼죠. 지연은 성훈의 말에 힘을 얻어서 민호와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지연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대학교 동창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민호가 결혼 후 완전히 달라졌다고 불평했습니다. 집에 오면 피곤하다는 말만 하고 자신에게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게 되었다고 설명했어요. 지연의 친구들은 처음에는 지연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소홀히 대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연의 이야기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죠. 어떤 때는 민호가 무관심했다고 하고 어떤 때는 간섭이 심했다고 하는 등 말이 자꾸 바뀌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지연은 동료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민호가 결혼 후 자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성훈이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위로해줄 때 마음이 기울게 되었다고 설명했죠. 일부 여직원들은 지연의 입장에 공감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성훈과 지연의 관계를 가까이서 지켜본 동료들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회사에서 보여준 행동들이 단순한 위로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지연이 성훈과 함께 있을 때 보이는 표정과 행동이 평소와 너무 달랐죠. 목요일에 민호 측 변호사로부터 정식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이혼 청구와 함께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까지 포함된 내용이었어요. 지연은 성훈과 함께 변호사를 만나러 갔지만 변호사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민호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이 너무 명확해서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었죠.
특히 모텔 출입 사진과 차량 내부 녹음 파일은 반박하기 어려운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변호사는 지연에게 조정해서 합의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어요. 소송으로 가면 더 큰 위자료를 물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죠. 이런 상황이 되자 지연 주변의 분위기도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는 지연과 성운의 불륜이 공공연한 비밀처럼 되어버렸어요. 지연이 아무리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해도 이미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지연을 보는 시선도 곱지 않아졌어요. 기혼자가 직장 동료와 불륜을 저지른 것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지연이 계속해서 민호 탓을 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에 동료들은 더욱 실망했죠. 성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혼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회사에서의 입지가 좁아지기 시작했어요. 상사들도 성운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지연은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했어요. 더 이상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기 어려웠고 성운과 함께 일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죠. 지연은 자진 퇴사서를 제출하면서 새로운 직장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새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같은 업종 내에서는 이미 지연의 소문이 어느 정도 퍼져 있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다가 퇴사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죠. 지연의 친구들도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연을 위로해주던 친구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지연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구심을 품게 되었어요. 특히 민호를 개인적으로 아는 친구들은 지연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어요. 회사도 그만두고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법적 문제까지 겹치면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혼 조정은 예상대로 결렬되었습니다. 지연 측에서는 끝까지 민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조정위원들은 명백한 증거 앞에서 지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민호와 지연은 법정에서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되었습니다. 재판 당일 민호는 김영희 변호사와 함께 일찍 법원에 도착했어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가정법원 3층 대법정에서 오전 10시에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민호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차분한 표정으로 재판을 기다렸죠. 지연도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지연은 검은색 정장에 눈물을 흘린 듯한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성운도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는데 평소와 달리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법정 안의 분위기는 매우 긴장되어 있었죠. 재판장이 입장하자 모든 사람들이 기립했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성 판사였는데 경력이 풍부해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재판장은 사건 개요를 간단히 설명한 후 원고 측 변호사부터 주장을 시작하라고 말했습니다. 김영애 변호사는 체계적으로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연의 불륜 행위를 입증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모텔 출입 사진을 스크린에 띄우면서 시간과 장소를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사진 속 지연과 성운의 모습은 누가 봐도 연인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어서 차량 내부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법정에 지연과 성운이 민호를 조롱하며 나눈 대화가 울려 퍼졌어요. 지연이 민호보다 성운이 더 좋다고 말하는 부분과 성운이 민호를 답답하다고 비하하는 부분이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법정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재판장도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김영애 변호사는 계속해서
카페에서 밀착하는 사진과 데이트 현장 사진들을 제시하며 지연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불륜 행위를 입증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는 지연을 증인석에 세우고 반박 주장을 시작했어요. 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민호가 자신에게 무관심했고 정서적으로 방치했다고 주장했죠. 지연은 울음을 터뜨리면서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도 여자입니다. 남편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관심도 받지 못한 채 혼자 외롭게 지내야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성훈 씨가 저를 위로해주고 이해해줄 때 마음이 기울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장의 반응은 차갑했습니다.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혼을 먼저 요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어요. 배우자를 속이고 다른 사람과 육체적 관계까지 맺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성훈도 증인석에 서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기혼 여성과의 관계를 시작한 것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녹음 파일에서 민호를 조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죠.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민호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민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았어요. 결혼 1년 만에 이런 배신을 당한 충격과 아픔. 그리고 지연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화하려는 것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재판장은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 민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고 발표했어요. 피고 지연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불륜 행위가 명백히 입증되었으며 이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중대한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는 지연이 민호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어요. 또한 상간자인 성훈도 민호에게 2,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장은 불륜 행위의 지속성과 대담성, 그리고 배우자를 조롱한 정도를 고려할 때 이 정도의 배상이 적절하다고 설명했죠. 판결이 선고되자 지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성훈도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반면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죠. 법정을 나온 후 지연은 민호에게 다가와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용서를 빌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돌아섰어요. 법적으로 모든 것이 정리된 이상 개인적인 감정까지 정리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 후 지연은 위자료와 변호사 비용까지 감당하기 어려워져서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했어요. 새로운 직장도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처지가 되었습니다. 성훈도 회사에서의 입지가 완전히 사라져서 결국 퇴사하게 되었죠. 민호는 새로운 집을 구해서 홀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법적 분쟁이 끝나면서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기로 다짐하며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에 서게 되었습니다.